안녕하세요. 며느리 황당무계한 말에 뒤로 나자빠질 뻔했던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뒷골 당기는 일을 겪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소개말에도 적혀 있듯 제 며느리 때문이었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며느리에게 해준 기가 막히는 참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가벼운 이야기니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지방에서 세탁소를 하며 무려 5살 터울의 두 아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은 서로 우애가 굉장히 좋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큰아들은 맞이어서 그런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생기 발랄하고 애교도 넘치는 딸 같은 아들이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집에 오는 길에 주운 은행잎인데요. 센 노란 게 너무 예쁘죠? 엄마 드리려고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얼른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엄마, 아우, 저 귀 좀 파주세요. 난 엄마 무릎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하더라. 두 아이가 정반대였던 부분은 또 있었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무척 잘해 고등학생 땐 전교 회장도 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졸업한 후엔 유명 백화점 본사에 입사해서 일하게 됐죠. 반면 둘째는 공부엔 영 소질이 없었어요. 대신 평범했던 큰아들에 비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 장점을 살려 둘째는 대학도 연기 관련 학과로 진학하며 연기자로서의 꿈을 키우더군요. 그렇게 두 아들은 각각 서울과 경기도로 상경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하면서도 둘째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더군요.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둘째는 오토바이 배달, 막노동, 대리운전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와 월세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들어오던 단역 촬영과 오디션 보러 다니는 일이 대기 시간도 길고 스케줄도 중구난방해서 어떤 달을 월세 내기도 빠듯해하곤 했죠. 큰아들은 부모에게 손 벌리기 민망해하던 둘째를 위해 종종 월세를 내주고 용돈을 쥐어주며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는 등 작은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곤 했다고 해요. 저와 남편도 한 번씩 용돈을 100만 원, 80만 원씩 붙여주며 둘째를 응원하고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는 29이라는 20대 끝자락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어느 겨울날 둘째는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머리도 식힐 겸 이번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며칠 동안 캠핑장 다녀오려고요. 강원도 원주 쪽으로요. 제가 원래 캠핑 엄청 좋아하잖아요. 겨울 캠핑이 좀 춥긴 해도 멍하니 생각 정리하는 데는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엄마, 저 다녀오면 이제 연기 그만두고 직장 구하려고요. 둘째는 당시 스트레스가 나날이 쌓여가던 상태였어요. 겨우 잡은 연기 일은 늘 단역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곤 조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어떨 땐 촬영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잘리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때문에 저는 그런 둘째의 결정을 응원하며 캠핑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르라고 네가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던 날 집으로 찾아든 건 둘째가 아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안 된다 한성아. 이 엄마만 두고 가지 마. 그건 바로 둘째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인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둘째와 함께 텐트에서 잠을 청했던 친구는 목숨은 구했지만 중태에 빠진 상태였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둘째를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둘째의 죽음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만큼 망연자실한 건 남편과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직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을 왜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나. 차라리 데려갈 거면 자식보다 살 만큼은 산 날 데려가시지.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둘째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저는 오래도록 둘째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보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이 사진 좀 봐봐.
큰애랑 같이 둘째 처음 동물원에 데려갔던 날 찍은 사진이야. 이 볼살 봐. 어쩜 이렇게 말랑거리게 생겼을꼬. 이건 우리 둘째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고 이건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애였는데 아직도 얘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큰아들과 우리 부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던 자식 중 하나를 떠나보내니 우리 부부는 하나 남은 큰아들에게 더 목을 매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괜찮으시면 서울로 올라와서 저랑 같이 살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세탁소도 오래됐는데 서울에서 새로운 세탁소도 차리시고요. 가족을 한번 잃어보니까 자꾸만 남은 가족인 두 분이 자식으로서 걱정되고 염려돼요. 그런 아들의 제안에 저와 남편은 신중한 고민 끝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다지만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도 그리 싼 편은 아니었기에 그동안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끼니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새 세탁소도 차리게 되며 남편과 전 월세집을 빼고 우리와 합가한 아들과 함께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둘째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보다는 3살 어린 사람인데요.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이 밝고 천진난만해서 같이 있으면 괜한 걱정거리가 많은 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며느린 보는 우리까지 기분 좋아지게 하는 맑고 환한 웃음을 시종일관 짓고 있더군요. 며느리에 대해 우리에게 했던 아들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며느리 마음에 들었지만 상견례 때 본 안사돈만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따님을 아주 밝고 예쁘게 키우셨더군요. 진아를 보면 보는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그러는 두 분이야말로 아드님을 아주 의젓하고 똑똑하게 키우셨더라고요. 우리 예비 사이가 그 유명한 백화점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흥, 대학병원 간호사나 백화점 직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괜히 내가 우리 지난 신랑 될 사람보다 못하게 키운 것 같잖아요. 안사도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쌀쌀맞게 느껴지게 말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싶었지만 쩔쩔매며 대신 사과하던 바깥사돈과 민망해하던 며느리의 동생인 사돈 처녀를 보고 남편도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죠. 며느린 거기서도 해맑은 목소리로 엄마, 내가 잘난 남편 만난 거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게 오빠 키우신 게 맞지 뭘 그래. 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엄마에게 핀잔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인지 헷갈리더군요. 그리고 몇 번 더 며느리를 겪어보니 그건 후자였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님, 저기 걸려있는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침에 문화센터 다닐 때 배워서 그려본 그림이야. 못 그리긴 했어도 내가 그려서 그런지 애착이 가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놨어. 아, 정말요? 근데 어머님, 그림에 영 소질이 없으시네요. 괜찮아요. 세탁하시는 분이 그림 좀 못 그리면 어때요? 저의 생일과 어버이날 때문에 며느린 결혼 전 2번 정도 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2번째 방문 때 며느린 별로 아기는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그림이 재능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그런 며느리를 팔꿈치로 툭 쳤는데 그제야 며느린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가끔 이렇게 말을 한번 더 생각 않고 뱉는 경향이 있어서요. 나쁜 마음은 없으니까 저 너무 믿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 예쁨 받는 며느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아이, 어머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게 해요. 네? 아셨죠? 하고 사과를 하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조금은 철없어 보여도 주위 사람들 웃게 만들던 며느리가 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보니 일찍이 세상을 떠난 둘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애교 많고 살갑게 구는 모습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를 따로 불러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게 웬 돈이에요, 어머님? 오빠 통해서 집값에 보태라고 두 분 이미 1억이나 주셨잖아요. 이건 내가 우리 며느리 예뻐서 따로 챙겨주는 거야. 사실 명품 가방이나 보석 같은 걸 사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늙은이 취향대로 멋대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널 직접 백화점에 데리고 가자니 네가 부담스러워서 뭘 고를 수나 있겠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쇼핑을 하든 아니면 결혼 전에 여행을 다녀오든 너 하고 싶은 거 하려무나. 아가, 다시 한번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자식 하나 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식이자 며느리가 되어준 넌 우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존재란다.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우리 시어머니 최고라는 말과 함께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 진짜 시집 잘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며 며느린 우리의 정식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린 우리 집과 사돈댁의 중간쯤 위치한 곳에 신혼집을 얻었죠. 며느린 결혼한 뒤 우리 부부에게 더욱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뻐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그것도 쌍둥이래요. 결혼 1년 뒤 며느리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며느리는 2개의 아기집이 보이는 초음파 사진을 들뜬 표정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감격에 차서 그 사진을 들여다봤고 그런 우리를 지켜보며 아들과 며느리도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주 장해. 고맙다. 오래전 고생 끝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 마음이 정말 많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의 이세 소식은 그렇게 저와 남편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죠. 아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브랜드 유모차를 좋아한다는데 네가 보기엔 어떠니? 너만 좋으면 우리가 이거 선물로 사주마. 요새 유모차가 그렇게 비싸다며? 저번에 보내준 신발은 잘 받았니?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발이 많이 부으니까 돌아다닐 때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중요해. 너무 좋아요, 어머님. 신발도 잘 받았어요. 완전 편하던데요? 어머님, 이렇게 행복한 게 임신이면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 전보다 훨씬 잘해주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 요즘 공주님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귀한 아들의 핏줄을 임신한 고마운 며느리인데 공주보다 더한 대접이라도 못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게다가 평소 우리에게 그렇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였으니 더더욱 말이죠. 남편과 저는 머지않아 만날 두 손주 생각에 들떠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아들은 자기들 돈으로 사도 된다고 말렸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남편과 전 이것저것 두 아이에게 사다 주기 바빴습니다. 비싼 브랜드 유모차에 아기 침대, 아기 용품, 임산부에게 좋다는 보약, 영양제, 인부복의 신발, 발 마사지까지. 어차피 더 챙겨줄 자식도 없었으니 돈을 아낄 필요도 없고 아끼고 싶지도 않았어요. 며느린 우리에게 늘 고맙다며 감격 어린 말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뭐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아이라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을 한 지 6개월쯤 됐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의 구렁이 같은 검은 속내를 알게 됐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집이세요? 그래. 요즘엔 세탁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네 시아버지만 나가고 난 집에서 거의 쉬고 있단다. 너는 몸 아픈 데는 없지?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어느 평일날 며느린 평소처럼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더군요. 며느린 당시 휴직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아무래도 쌍둥이 임신인지라 몸이 힘들어 다음 달에 조금 이른 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했던지라 그날은 평일임에도 쉬는 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전 그런 내색을 숨기고 전화를 반갑게 받았죠. 그때 며느린 제게 칭얼대며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 없어요, 어머님? 완전 있어요. 저 예전에 자주 갔었던 단골집 떡볶이랑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 이따 준성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사다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 저희 남편 요새 계속 야근이라 퇴근하려면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먹고 싶은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떡볶이랑 순대 2인분씩만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거기가 어딘데?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시장 쪽에 위치한 분식집이에요. 아,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다. 저희 집은 강서구 쪽이었어요. 자양동으로 가려면 차로 운전해서 1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거리였죠. 솔직히 몸도 좋지 않은 상태라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봤던 건데 대뜸 며느리가 저런 먼 거리 분식집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린 이걸 어찌하나 고민하던 제 마음을 눈치챈 듯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네? 어머니, 제발 사다 주세요. 이건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 어머님 손주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라니까요. 아유, 그래, 그래. 알았다. 우리 손주들이 먹고 싶다는데 사다 줘야지. 기다리렴. 내 옷 입고 얼른 다녀오마.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가 말해준 분식집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땐 아직 60대 후반의 나이였던지라 남편이 없을 땐 제가 직접 차를 끌고 이곳저곳 다니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먹고 싶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차를 끌고 가는 게 훨씬 시간이 빠르겠다 싶어 운전대를 잡았던 거죠. 며느린 제가 아마 손주 이야기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손주들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순대와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던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애들을 임신했을 때 형편이 안 좋아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 못해 서러웠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아유, 다리 아파. 20분을 기다렸네. 아주머니, 여기 순대랑 떡볶이 2인분씩 주세요. 저기 튀김도 맛있어 보이네. 우리 며느리 튀김도 좋아하는데 저것도 좀 주시고요. 며느리의 말처럼 정말 맛집이었는지 그 분식집 앞엔 줄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며느리가 부탁한 음식의 튀김까지 얹어서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아들 집으로 향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네가 말한 분식집에서 순대랑 떡볶이 샀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2인분씩 사다 달라고 했니? 집에 누가 있어? 아, 저희 친정엄마가 원래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와 계세요. 얼른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집에 안사돈이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사돈이 오기로 했었으면 진즉 안사돈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다 달라고 했었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이 목구멍 근처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줄까지 서서 음식을 산 거,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집으로 그냥 향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짱이라니까. 그래, 얼른 먹거라.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에 뵙네요. 아, 왜 이렇게 늦어요? 다 식었겠네. 뭐라고요? 지금 사부인 딸 위해서 힘들게 음식 사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아,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저는 며느리에게 음식이 든 봉다리를 건네며 안사돈에게도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절 보자마자 안사돈이 내뱉은 첫마디가 저딴식이더군요. 엉망이었던 상견례에서의 첫인상이 떠오르며 저도 인상을 팍 썼죠. 며느린 자기 엄마 대신 제게 사과를 하며 식탁으로 가서 얼른 음식 포장을 풀었습니다. 우와, 대박 맛있다. 하나도 안 식었네. 역시 순대는 이 집이라니까. 야야, 천천히 먹어. 나 먹을 거 없어. 그런데 두 모녀는 힘들게 사온 저에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무슨 며칠 굶은 사람처럼 둘이서만 꾸역꾸역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한마디 하려다 우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느꼈던 요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지경이었거든요. 그렇게 볼일을 보던 와중 저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봤지, 엄마? 우리 시어머니 내가 전화 한 통하니까 단번에 달려온 거? 내가 힘들게 택시 타고 그 먼 데까지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게, 너 시어머니 하나는 아주 잘 만났다. 그건 바로 아들 집의 방음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화장실과 부엌까지 거리가 코앞도 아니었는데 며느리와 안사돈이 나누던 대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라는 것의 내용이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저는 곧장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치? 엄마, 알지? 나한테 원래 시동생 있었던 거. 그 사람이 죽어서 어머님 자식이 우리 남편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우리 남편 일이라면 아주 목을 매단다니까. 오늘도 봐. 손주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직접 운전까지 해서 이거 사온 거.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역시 힘들게 직접 안 나가고 어머님 시키길 잘했어. 우리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내가 시키는 거 조금만 아양 떨면 다 해. 저번에 솔직히 별로 안 힘든 날이었는데 대중교통 타긴 싫고 운전도 하기 싫고 택시비도 아까워서 어머님한테 좀 징징댔거든? 그러니까 바로 차 끌고 와서 나 데리러 오더라. 그래서 나 덕분에 완전 편하게 산부인과도 다녀왔어. 요망한 거. 아, 내가 딸 교육 하나 잘 시켰다니까. 그래, 사람은 그렇게 혹을 알아보고 살살 구슬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알지, 그럼 알지. 나 애들 낳고도 한동안 휴직 기간이잖아. 그때 우리 시어머니 좀 또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먼저 이렇게 살살 길들여 놓고 기선제압 해버리면 하나뿐이 며느리고 손주들 엄마인데 계속 내 말 이렇게 잘 듣지 않겠어? 애들 낳으면 어머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난 남편이랑 둘이 연애 때처럼 여행 다니고 해야지. 아니, 난 갓난 애들 보면서 육아 우울증 시달리고 우중충하게 사는 건 딱 질색이야. 우리 어머님한테 맡기면 육아 도우미 부르는 것처럼 돈도 안 들고 완전 딱이지 뭐야. 예, 너 나한텐 그럴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나 너랑 네 동생 키우는 것만 해도 죽을 똥 쌌어. 네 시애미만 부려먹어. 에이, 누가 엄마한테 맡긴대? 저기 화장실 들어가 있는 우리 호구한테 맡긴다니까. 며느린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줬던 저를 완전 호구 취급하고 있었더군요. 저 집안의 문제인 사람은 안사돈 하나인 줄 알았더니 며느리와 안사돈은 둘이서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머리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들이 잘해줬더니 누굴 호구로 보나 싶어 저는 문을 뻥 차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야, 너희 집 방음 하나도 안 돼서 너랑 네 엄마가 하는 말 다 들린다. 네? 이걸 다 들으셨다고요? 제 말에 며느리 얼굴은 파랗게 질리더군요. 그 앞에 앉아있던 안사도는 잠시 당황스러워 보이는 것 같더니 이내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팍 구겼죠. 저는 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 들었다. 뭐? 호구? 여행? 내가 네 시다발이냐? 이제 보니 네가 그동안 생각 없이 말을 막 뱉었던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 그따위여서 아예 뇌를 빼놓고 살았구나. 말은 좀 막해도 심성은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주 되바라지기 짝이 없는 애였어. 너네가 인성교육 한번 다시 제대로 시켜줄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년에 탁구 선수였어. 그래서 난 우리 아들들이 어른들한테 버릇없고 건방지게 굴면 그 즉시 등짝 스매싱을 알려줬다 이거야. 너도 어디 스매싱으로 한번 맞아볼래? 잘못을 하면 매를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들지.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날 아주 물러봤구만. 이봐요 사부인. 듣자 하니까 나 여기 있는 거 안 보여요? 왜 우리 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요? 밖에서 이런 말 듣게 하기 싫으면 딸 교육을 진즉 똑바로 시켰어야죠. 애가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혼낼 줄 알아야지. 그걸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고도 그쪽이 엄마입니까? 같은 엄마로서 부끄러워서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그리고 애 보기 싫다고요? 나도 못 봐요. 자기 자식 일은 엄마가 응당 도와야죠. 얘가 애들 출산하자마자 나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사돈댁으로 며느리랑 애들 보내라고 할 겁니다. 니네 장모가 아주 친히 손주들 돌봐주고 싶다고 했다고 말할 거라고요. 아이고, 여기 있다가 덤탱이 쓰게 생겼네. 야야, 나 간다. 난 절대로 애 못 봐주니까 너 절대 나한테 떠넘기지 마. 제 사자 후에 버럭하려던 안사도는 졸지에 손주들을 떠맡을까 봐 식겁했는지 대뜸 가방을 챙겨들고 주랭랑을 치더군요. 며느린 그런 안사돈의 등에 대고 엄마 혼자 가면 어떡해, 엄마 하고 애타게 불렀지만 이미 안사돈은 사라진 뒤였죠. 저는 저를 보며 벌벌 떨던 며느리에게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님, 제가 순대 먹고 너무 신이 났다 보니까 말이 좀 막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저 원래 좀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엄마까지 맞장구 쳐주니까 신이 나서 그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있진 않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사하긴커녕 어쩜 그렇게 못된 생각을 품었니? 정 죄송하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꿇으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제 말에 결국 서럽게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 꿇는 신용을 하더군요. 하지만 배가 이미 부를 대로 불렀던 6개월 쌍둥이 산모가 무릎 꿇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눈물 범벅인 얼굴로 엉거주춤하게 무릎 꿇으려던 며느리에게 저는 이렇게 빽소리를 지르곤 집을 나와버렸어요. 됐다. 그렇게 억지로 사과받는다고 한들 그게 어디 네 진심이겠니? 난 너한테 오늘 단단히 실망했다. 우리 손주들 위한 거니 여태 줬던 걸 빼앗지는 않으마. 하지만 앞으로 난 널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넌 오늘 널 진정으로 위했던 시애미를 잃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똑똑히 명심해라. 알았어? 에휴, 짜증나. 분이 풀리지 않아 마지막으로 전 순대가 담겨있던 스티로폼 용기를 손으로 퍽 쳐버린 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분노는 점차 속상함으로 바뀌어갔죠.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를 잃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왕년에 제가 탁구 선수를 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전 그렇게 말해서라도 제 애정어린 진심을 배신한 며느리를 응징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뒤 보면 승질만 더 날 것 같아 며느리가 출산할 때까지 아들 부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자신들을 초대도 않고 불러도 오지 않던 절 이상하게 여긴 아들은 혹시 자기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집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긴 있으셨던 거죠? 저랑 집사람 사이는 전처럼 여전히 좋은데 어머니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걔가 말 안 하디? 네 안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라. 거짓말로 허튼 소리 했다간 내가 탁구 선수였다는 걸 기억하라고 해. 어머니, 탁구 칠 줄 아셨어요? 선수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게다. 나중에 아들은 혼자 절 찾아와 며느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크게 화를 냈다고 말하더군요. 평소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자기 장모까지 찾아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딸을 말리긴커녕 부추길 수 있었냐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냐고 마찬가지로 화를 냈다고 했죠. 그리고는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됐다. 걔가 너한텐 잘한다니까 앞으로 너희 둘만 알아서 잘 살아. 아들이 사돈댁을 찾아간 일 때문에 바깥 사돈 또한 그 일을 알게 된 모양이더군요. 바깥 사돈은 제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안사랑과 큰딸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죠. 그 통화를 옆에서 함께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깥 양반은 멀쩡한데 그 안사돈이란 여자가 몰상식해서 큰딸 인성교육을 이상하게 시킨 게 아닌가 싶어.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좀 생각이 없고 자기 엄마한테 선동당해서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닐까? 평소에 우리랑 준성이한테 무척 잘했잖아. 분명 잘못을 뉘우치면 그 아래 숨은 마음은 착한 애일 테니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며느리도 우리 자식이잖아. 남편은 속 좁은 저보다 훨씬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속상함이 풀리지 않았던 전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며느리와 연락하지 않았죠. 며느리 또한 아들 말을 통해 듣기론 제가 무서워서 다시 사과 연락을 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며느리가 쌍둥이 손주를 낳았을 때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스크 시국 때문에 지정 보호자 한 사람을 빼면 산모도 아기도 면회가 불가능했거든요. 대신 우린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 어여쁜 쌍둥이 손주를 볼 수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바꾸라고 하여 거의 넉 달 만에 며느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지내셨죠? 그래, 아주 귀찮게 수발들 네가 없으니까 두 발 뻗고 잘 자고 잘 살았다. 너 몸은 괜찮니? 나한테 한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도 힘든데 둘이나 10달을 품고 분만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 불편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네 남편한테 말하거라. 네 시애비 바꿔주마. 저는 퉁명스럽게나마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손주들을 낳느라 고생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처럼 오랜만에 며느리와 통화하게 된 남편은 저보다 한결 다정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이후 며느리는 시국 때문에 면회가 힘든 조리원에 2주가량 회복을 위해 들어갔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며느리가 퇴원했다고 들은 다음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랑 아기 보러 안 오시나요? 왜? 나한테 맡기고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냐? 네가 그럴까 봐 무서워서 안 간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사실 당시 시국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손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남편과 아들 집 방문을 자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땐 제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저 그 뒤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어머님, 어젠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어떻게 잘 버텼는데요. 남편 출근하고 나니까 혼자서 애 둘을 도대체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다가 문자로 자긴 절대 애 봐주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빠랑 동생은 일하느라 다들 바쁘고 제가 도움 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너한테 더 이상 호구 취급받기 싫으니까 나한테 돈 줘라. 정말요? 그럼 남편한테 당장 말해서 아니, 네가 줘. 네 돈으로. 내가 전에 너한테 사다 준 순대랑 떡볶이 튀김값 이렇게라도 너한테 받아야겠다. 울먹이며 알겠다고 대답하던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손주들을 위해 깨끗이 목욕부터 한 후 그때부터 전 며느리에게 혹독한 엄마 수업을 시켜주었어요. 예, 애를 그렇게 안 하면 목이 꺾이잖니. 조리원에서 애 안는 법도 제대로 안 배웠어? 죄송해요. 제가 아직 많이 서툴러서요. 처음에 서투른 게 당연하다지만 엄만 그러면 안 돼. 애들이 잘못되는 건 한순간이야. 나중에 애 다치게 만든 다음에 미안하다고 사과할래? 예, 너 목욕물 온도가 이게 뭐니?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받은 건데 내가 언제 이렇게 뜨겁게 만들랬어? 당장 더 미지근하게 찬물 더 틀어. 그리고 목욕시키면서 마사지만 잘해줘도 애들 변비가 안 생기는 법이야. 이리 와서 배워. 그냥 저 피곤한데 잠깐만 쉬면 안 될까요? 나도 피곤한데 어디 그럼 나 그냥 집에 돌아가 볼까? 엄마가 되는 일은 원래 혹독하고 힘든 거야. 그럼 덜컥 애만 낳아놓으면 애들이 혼자서 클 줄 알았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으니까 나한테 애들 떠넘기고 놀러 다니겠다는 한심한 생각이나 해대지. 죄송해요, 어머님. 열심히 배울게요. 저는 며느리에게 분유 타는 법과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법, 애들이 조금 큰 후엔 이유식을 만드는 법 등을 혼을 내며 가르쳤습니다. 바깥 사돈이 온다거나 할 때만 가끔씩 집에 돌아가며 평소에 나의 그 집에 머물면서요. 그 와중에도 안사돈은 예전 제 으름장처럼 제가 자신에게 손주들을 맡길까봐 무서웠는지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주들과 자신의 딸을 보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은 회사를 다니던 자기 대신
며느리를 도와주는 제게 고마워했지만 저는 괜히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전에 어머한테 당한 게 분해서 이렇게 혼쭐을 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바깥사돈처럼 가끔씩 며느리를 들여다보고 애들을 보러 오던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픽 웃더군요. 그리고는 사람 참 마음 여린 게 어쩜 저렇게 가려지지가 않어 하고 말하곤 했죠. 며느린 절 무서워하면서도 제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오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낮잠에서 깨어 물기 어린 목소리로 제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 알아요. 중간에 깼을 때 그냥 자는 척 했었지만 어머님이 저 자는 동안 평소에 시큰거려 하는 절 위해서 손목도 무릎도 찜질해 주시던 거예요. 오늘처럼요. 평소에 그렇게 저랑 쿵짝이 잘 맞던 저희 엄만 자기 귀찮을 것 같으니까 애 낳은 자기 딸 보러 1년 가까이 딱 한 번만 오셨었는데 어머님은 분명 제가 미울 텐데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이런 어머니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며느리가 자는 줄 알고 무릎에 데운 수건을 올려 찜질을 해주고 있던 전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남은 앙심 때문에 말도 못되게 하고 괜히 크게 화도 내곤 했었는데 며느리는 울먹거리면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더군요. 게다가 옆에서 지켜보니 제 아들에게만큼은 생각보다 더 다정하고 잘해주는 모습까지 보여 점차 며느리에게 마음이 풀렸었어요. 하지만 괜히 민망한 마음에 대놓고 잘해주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됐다. 어머마,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 구슬려서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넌 당연하지 않은 걸 기꺼이 너한테 베푸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곱절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품어야 한단다. 그렇게 서로 감사함과 위로를 나누면서 비로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인연은 곧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거란다. 물론 나도 네가 미웠다. 하지만 네 시아버지가 그러더구나. 며느리도 자식인데 미운 자식에게 너른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가 아니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내가 여기 왔던 거다. 그러니 난 네가 진심으로 과거 네 행동을 뉘우치고 이젠 정말로 귀하고 예쁜 진정한 내 며느리가 돼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엄마로서 우리 손주들한테 네가 직접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네, 어머님. 저 꼭 그럴게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요. 제가 뭘 잘 몰라서 만약에 또 실수하면요. 꼭 어머님이 호되게 야단쳐 주시고 제 잘못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탁구채로 스매싱을 날리셔도 저 겸허하게 받아들일게요. 스매싱? 너 그걸 아직도 믿었니? 그거 거짓말이야. 나 탁구채를 어떻게 쥐는 줄도 몰라. 제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따라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괜히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울다가 웃으면 어디 어디에 털난다더라 하고 말해주었죠. 저는 며느리가 줬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와 그렇게 화해하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 돈을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주며 당부했어요. 이걸로 어멈 비싼 경락이랑 마사지 끊어줘라. 그리고 좋은 선생님 찾아서 헬스 1:1 수업도 등록해주고 넌 모르겠지만 어멈이 가끔 너랑 나 몰래 애들 임신했을 때 쪘던 살들을 보면서 많이 우려하더구나. 그때 찐 살은 바로 빼주지 않으면 정말 오래가는 법이야. 애들을 낳아도 여잔 여자고 싶은 법이다. 물론 내가 돈 줬다곤 하지 말고 네가 남편 된 마음에 해주는 거라고 해. 남은 돈은 나중에 어멈 비상금하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아들은 자신은 남자라 뭘 몰랐다며 부끄러워하더군요. 하지만 우직한 아들은
며느리에게 오랫동안 거짓말은 하지 못하고 결국엔 제가 돈을 줬다고 실토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와 화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다 들었다며 며느린 제 손을 잡고 또 엉엉 울었거든요. 이후 며느린 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 또한 손주들이 점점 크며 며느리에게 엄마로서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모두 가르쳤다고 생각해 긴 아들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들과 며느린 제가 완전히 짐을 싸서 돌아가던 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며 마지막엔 큰돈이 든 봉투를 내밀더군요.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담은 돈이니 제발 그거라도 받아달라면서요. 그래서 전 그 돈을 예금으로 꽁꽁 묶어두었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주들에게 주려고 말이죠. 그렇게 손주들이 태어난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의 집에 놀러 갔던 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나게 뛰어노는 손주들을 함께 지켜보던 며느리가 제게 이러더군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웠을까요? 분명 전 지금까지도 철이 들지 않고 모성애도 없는 한심한 엄마가 됐을 것 같아요. 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엄마니까 어머님이 오래오래 제 옆에서 제가 또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또 한 번은 혼자서 아들 집에 놀러 갔던 어느 주말, 저는 놀러 왔던 며느리의 동생인 사돈 처녀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린 그런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는데 식사를 하던 사돈 처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저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꼭 사돈 어르신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야,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없거든? 언니처럼 크게 속 썩이는 철없는 며느리도 없을걸? 언닌 사돈 어르신 덕에 지금은 사람 된 줄 알아. 투덕거리는 자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끔은 웃으면서도 떠올릴 수 있는 둘째와 큰아들의 사이좋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전 며느리와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고부 사이가 되었죠. 우리 아들도 남편도 그런 우리를 보며 참 기적 같은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며느린 출산 이후 안사돈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들여다도 보지 않던 안사돈에게 며느린 큰 서운함을 느꼈었다더군요. 게다가 전에 몰랐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랑 대화하면 자꾸 저를 안 좋은 쪽으로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어머님 이용해서 재산을 빨리 뜯으라질 않나. 그걸 절 키워주느라 애쓴 자기한테도 달라고 하질 않나. 지금 와서 보니까 절 망치던 건 바로 엄마였더라고요. 안사도는 집안 식구들 중 유일하게 자신과 잘 지냈던 큰딸이 자기를 찾지 않으니 저를 향한 시샘을 부렸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가족과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펜션 베란다에서 안사돈과 통화하던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맨날 엄마가 아닌 우리 시어머니만 챙기냐고? 대체 누가 내 진짜 엄마냐고? 엄마, 예전에 내가 그렇게 엄마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엄마가 언제 내 전화 한 번이라도 받았어? 나중에 겨우 한 번 찾아오더니 그때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 아빠가 내준 내 산후조리원비가 너무 비쌌다고. 그게 아까웠다는 듯한 얘기만 했었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원망의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얼마나 꾹 참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제 와서 서운하다는 말만 해? 그래도 내가 자식돌이 안 한 적은 없잖아. 네 아빠나 동생이나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서 짜증났는데 왜 너까지 이러니? 돈이야 좀 아까워할 수도 있지. 너 키우느라 전에도 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 나쁜 기집애. 됐어.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나도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마지막 안사돈의 말은 어찌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뒤에 서 있던 제게까지 다 들렸습니다. 며느린 통화를 끊고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뒤를 돌았는데 미처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저와 눈이 마주쳐버렸죠. 며느린 저를 보며 다 들으셨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진짜 저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며 민망한 듯 웃더라고요. 자식에게 부모 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저 며느리를 위로하듯 꼭 안아주었네요.
우리 예쁜 쌍둥이는 어느덧 4살이 되었는데요. 그 어렸던 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가방까지 메고 아장아장 돌아다니는지 볼 때마다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얼마 전엔 통화를 하던 며느리가 제게 자랑스러운 듯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어제 일 끝나고 우리 애들 하원시키러 갔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렇게 우리 애들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애들이 어른만 보면 배꼽 인사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도 위해줄 줄 아는 배려심도 가졌다고요. 어쩜 이렇게 애들을 예의 바르고 착하게 키우신 거냐고 가정교육이 참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님, 저희 애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야 처음에만 초보 엄마인 너한테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줬을 뿐이지. 그 뒤에 온전히 애들 키워낸 건 너랑 우리 아들 아니겠니? 너희가 좋은 부모였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착하게 자라준 거야. 나야말로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좋은 엄마가 돼줘서 너한테 진심으로 고맙구나. 이렇듯 우리 며느린 철없는 아가씨에서 어느덧 성숙하고 지혜로운 엄마로 변화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죠. 제가 며느리를 잘 교육시켰다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착하고 바른 성격이었던 며느리를 인성이 엉망인 자식으로 키워내려고 했던 안사돈의 교육이 많이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엄마뿐 아니라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엄마든 아빠든 그만한 책임감과 도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인성이 바르게 갖춰져야 자식 또한 그런 부모를 본받아 옳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어엿한 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보다 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